겨울밤 11시 창덕궁 담장 너머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안채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우유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꿀물보다 훨씬 강한 단맛이 났었죠. 대청마루 너머 사랑채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한옥은 벽이 얇아서 조용히 해도 소리가 새어나와요. 4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익숙해진 음향이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언제 모시고 들어가? 외손녀 지아의 목소리였어요. 18살인데 목소리가 어른스러웠습니다. 여행만 다녀오면 응급 대리건부터 처리해. 사위 백경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더군요. 응급 대리건이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자본인 인증만 받으면 나머지는 자동이야.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백경민이 소개한다던 노인 돌봄 컨설턴트인 것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자주 와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눈치채시면 어떡해? 딸 윤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수면 유도 성분이 아직 효과 있을 거야. 수면 유도 성분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유가 이상했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였어요. 바느질할 때처럼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할 때는 실이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게 세심하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공방 쪽을 바라보니 메트로놈이 보였습니다. 바느질할 때 리듬을 맞추려고 쓰는 건데 요즘엔 카메라 기능도 있는 제품을 샀었어요. 상시 녹화 기능을 켜뒀는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저당 설정하고 담보대출까지 얼마나 걸려? 백경민이 물었어요. 응급 대리건만 받으면 일주일 안에 가능해. 명의 이전도 준비해두면 좋고. 컨설턴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침선장으로 40년을 일하면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세상에 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서는 어떻게 해? 윤소연이 물었어요. 약물로 일시적 선망을 유도할 수 있어. 며칠만 계속하면 병원에서도 의심하게 될 거야. 컨설턴트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한옥 시가가 18억이면 담보로 충분하지. 공방 상가 지분 3억까지 합치면 21억이야. 대출 한도는 15억 정도 가능할 거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침선장으로 일할 때 배운 대로 말이에요. 어려운 손님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웃들 진술은 어떻게 해? 윤소연이 또 물었습니다. 가스 냄새, 건망증, 의상 행동 정도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면 돼. 어르신들이니까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저는 가스를 켜둔 적이 없습니다. 매일 저녁 확인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침선장은 불조심이 생명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백경민이 말했어요. 지리산 체험 봉사. 3일 동안 마무리할게. 컨설턴트가 확답했습니다. 지리산 체험봉사는 제가 신청한 게 맞아요. 컨설턴트가 권해서 한 거였는데 이제 속셈을 알겠더군요. 사랑채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모양이었어요. 조용히 나가. 할머니가 깨면 안 되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대응할 방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한지를 바른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은은했어요. 40년간 이 한옥에서 침선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한복을 지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바느질에는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늘 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죠. 내일부터 저도 바느질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옷감에 마지막 바늘땀을 놓을 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6시 탁상 위 북침종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시계인데 제가 매일 태엽을 감아서 정확한 시간을 맞춰두죠.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저는 일어나서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옥의 사랑채 일부를 개조해서 만든 침선 작업실이에요. 아침 햇살이 한지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작업대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치수 장부를 펴는 거였어요. 가죽으로 만든 두툼한 수첩인데 고객들의 치수와 작업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장부죠. 어제까지 작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영희 고객 허리둘레 68cm, 가슴둘레 92cm, 치마저고리 수선 완료일 12월 15일. 이런 식으로 모든 작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선장에게 치수는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가스 자동차 단기 설치 영수증도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에 안전을 위해 설치한 건데 정기 점검도 받고 있어요. 만약 가스가 새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죠. 원단 입고 전표들도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크, 면, 모시 등 여러 종류의 한복 원단들이 종류별로 보관되어 있고 각각 라벨이 붙어 있어요. 공과금 납부 체크리스트도 빠짐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까지 모든 것이 정확한 날짜에 납부되어 있어요. 오전 9시쯤 딸 윤소연이 찾아왔습니다. 미술 강사로 일하는데 프리랜서라서 시간이 자유로워요. 엄마 잘 주무셨어? 응, 잘 잤어.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으시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젯밤 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치수장부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어제 내 말도 여기 적혀 있어. 어제 일기란에 소연이 가스 걱정, 오후 3시 전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정말 꼼꼼하세요. 침선장은 원래 그래야 해. 치수 한 번 틀리면 옷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고 있었죠. 점심을 함께 먹은 후 딸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공방으로 가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한복 치마 저고리 하나를 수선하는 중이었거든요. 메트로놈의 일정한 소리에 맞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딱딱딱 하는 리듬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소리와 함께 제 작업하는 모습이 모두 녹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녁 무렵 바늘 방석을 확인해 봤습니다. 크기별로 다른 바늘들이 정확히 꽂혀 있어야 하는데 개수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제는 24개였는데 오늘은 26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누군가 바늘 방석을 만졌다는 뜻이거든요. 침선장에게 바늘 방석은 의사의 수술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함부로 만지면 바늘이 망가질 수 있어요. 원단 보관함의 라벨들도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색깔별로 배치해둔 순서와 달랐어요. 파란색 다음에 빨간색이 와야 하는데 노란색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제 공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진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누가 들어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밤이 되자 저는 치수장부에 오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바늘 방석 개수 변화, 원단 라벨 순서 변화, 딸의 질문까지 모든 것을 적어뒀어요. 바늘 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번 바늘로 뚫린 구멍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람의 행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침선장으로 일할 때처럼 섬세하게 말이에요. 다음날 오전 사위 백경민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단정했어요. 소형 창업 컨설턴트로 일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차림새였죠. 어머님 안전을 위해 앱을 몇 개 설치해 드릴게요. 백경민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했어요. 위치 공유 기능을 켜고 통화 녹음 기능은 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혹시라도 길을 잃으셔도 찾을 수 있어요. 길을 잃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요. 그리고 공동인증서도 갱신해 드릴게요. 백경민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인증서를 갱신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오후에는 컨설턴트가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말투가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전자서명만 하시면 편해요. 종이에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컨설턴트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사인패드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시면 도장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전자서명이 뭔가? 디지털 시대의 서명 방식이에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도 다 이렇게 해요. 저는 관심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는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는 전자서명이 필수예요. 응급 상황이라는 단어가 어젯밤 들었던 대화와 연결됐습니다. 저녁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세화 씨, 요즘 댁에서 가스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이웃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스 냄새요? 며칠 전부터 복도에 나오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혹시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잊으신 건 아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스를 켜둔 적이 없는데 냄새가 난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가스레인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밸브는 완전히 잠겨 있었고 가스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가스 자동 차단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공방으로 가서 바늘 방석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28개가 되어 있었어요. 어제 26개에서 또 2개가 늘었습니다. 평소와 2개 다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누군가 계속 제 공방에 들어와서 바늘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타인이 몰래 들어와 다뤘다는 확실한 암시였어요. 실스풀 보관함도 살펴봤습니다. 색깔별로 정리해둔 실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빨간색 실이 파란색 자리에, 파란색 실이 노란색 자리에 놓여 있더군요. 원단 라벨도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정리해뒀는데 저녁에 보니 또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에 공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침선장으로 40년을 일한 저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다 눈에 보였습니다. 바늘 하나, 실 하나라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메트로놈을 확인해 봤습니다. 상시 녹화 기능이 켜져 있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온다면 모든 것이 녹화될 거였죠. 밤에 치수장부에 오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백영민의 앱 설치, 컨설턴트의 전자서명 설명, 이웃의 가스 냄새 언급, 바늘 방석과 실스풀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어뒀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종로에서 가까운 곳이라 걸어서 갈 수 있었어요.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니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군요. 조건부 유언대용 신탁과 생활비 월지급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공증인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거나 강제로 후견인이 지정되면 제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으로 자동 신탁 이관하고 싶어요. 의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거였죠. 가족들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증인이 제 말을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안전금고를 빌려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려고요. 인감, 등본, 그리고 앞으로 만들 신탁계약서 원본을 넣어둘 예정이었습니다. 집에는 워터마크를 찍은 사본만 비치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전금고 사용법을 설명해 줬어요. 저만 아는 비밀번호로 잠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공방을 점검했어요. 메트로놈을 천장부에 올려서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공방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로 말이죠. 메트로놈 케이스 안에 미니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서 누가 들어와도 모든 것이 녹화될 거였어요. 음성 녹음기도 설치했습니다. 옷걸이 행거 안쪽에 작은 녹음기를 붙여뒀어요. 한복을 걸어두는 행거라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휴대폰 매장에 갔어요.
제가 쓰는 것과 똑같은 모델을 하나 더 샀습니다. 할머님, 똑같은 걸 왜 2개나 사세요? 점원이 궁금해했어요. 하나는 공방에 두고 하나는 들고 다니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쓸 예정이었거든요. 새 휴대폰에는 기본 기능만 설정해뒀습니다. 전화와 문자만 되면 충분했어요. 대신 피처폰도 하나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쌍둥이폰 계획을 세웠어요. 메인폰은 공방에 두고 새로 산 폰은 제가 가지고 다닐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부재 위장을 위한 복선이었어요. 저녁에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리산 체험 봉사.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거의 다 했어. 3일 동안 자연. 체험하시면서 힐링하세요. 딸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집을 비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지수야, 엄마가 없는 동안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밤에 바늘 방석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30개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2개씩 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속 제 공방에 들어와서 바늘을 추가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원단 보관함의 라벨들도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리해둔 순서와 완전히 달랐어요. 실스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색깔별로 정리해둔 것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치수장부에 이 모든 변화들을 기록했어요. 날짜와 시간, 바뀐 내용까지 자세히 적어뒀습니다. 피처폰으로 고시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3일 정도 단기로 빌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침 선장으로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지리산 체험봉사를 떠나는 척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말이에요. 실제로는 1박 2일치 옷만 넣어뒀지만요.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컨설턴트가 차를 가지고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지리산까지는 버스로 3시간 걸렸어요. 도착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루를 보냈어요. 밤 10시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침선장으로 일할 때 새벽 작업을 자주 했어서 일찍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첫 차는 새벽 5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막차로 서울 회귀하는 계획이었죠. 서울까지 돌아오는 3시간 동안 긴장했습니다. 과연 제 예상이 맞을까 싶었거든요. 오전 9시 집 근처 고시원 단기방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계약해둔 곳이에요. 맞은편에서 한옥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쌍둥이폰을 확인해보니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두 지리산에 두고 온 메인폰으로 온 것들이었죠. 저는 피처폰으로 봉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하루 쉬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리산에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경 예상대로 사위와 컨설턴트 그리고 딸이 한옥에 출입했습니다.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고시원 창문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사랑채와 안채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보니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후에 그들이 집에서 나왔어요. 백경민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컨설턴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골목길을 통해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방부터 확인해 봤어요. 문턱 위에 놓아둔 실스풀 배치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들어와서 문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바늘 방석에는 바늘이 32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30개에서 또 2개가 늘었어요. 치수장부를 펴봤더니 3페이지가 찢겨 있었습니다. 장부 3페이지 찢김을 포착한 거죠.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적으려다가 실패한 것 같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자본인 인증 완료 알림과 응급대리권 전자서명 파일들이 있었어요. 태블릿도 열려 있었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메트로놈을 확인해 보니 녹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들어와서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었을 거였습니다. 음성 녹음기도 확인해 봤어요. 3시간 분량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서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청 시계종 소리와 태블릿 탭 소리가 함께 박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확한 타임스탬프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저는 이 녹음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온 것처럼 조용히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봉사 담당자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제 몸은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 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딸 윤소연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봉사활동 어떠셨어요? 좋았어. 자연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정후견. 예비상담을 받았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저는 놀란 척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안전해야 하니까요. 딸은 안전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공방으로 가서 원단 보관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라벨들을 하나씩 꺼내서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수야, 이 라벨들 순서가 왜 바뀌어 있을까? 원단 라벨이 바뀐 순서를 보여준 거죠. 뭔 말씀이세요? 내가 색깔별로 정리해둔 순서와 다르다. 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바늘 방석도 가져왔어요. 이 바늘 개수도 확인해봐. 바늘 방석 핀 2개 증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엄마가 잘못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침 선장이 바늘 개수를 틀릴 리가 있니? 저는 치수장부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치수장부 찢긴 결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매일 바늘 개수 변화, 라벨 순서 변화, 실스풀 배치까지. 딸이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장부에 찢어진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쓰려다가 찢어진 거야.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어. 저는 메트로놈에서 미니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녹화 기능이 있는 메트로놈이야. 딸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태블릿에 메트로놈 영상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백영민과 컨설턴트가 공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전자서명까지 끝났어요. 컨설턴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에 대청 종소리가 밤 11시 15분을 알렸어요. 타임스탬프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내적 균열이 시작된 거죠. 충격받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고 있어. 너도 속은 거잖아. 태성 오빠가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수야, 이게 내 안전을 위한 일로 보이니? 저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백경민이 서류를 뒤지고 컨설턴트가 전자서명을 처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백경민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지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이제 선택을 해야 해. 무슨 선택요? 내 남편과 나 중에 누구를 믿을 건지 말이야. 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믿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게 엄마가 바라던 대답이야. 이제 진짜 승부를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정법원에서 한정우견 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복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고 법정에 들어갔어요. 침선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백경민과 컨설턴트, 그리고 딸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판사님은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차분하고 공정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오세화 씨, 본인이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건망증과 가스 위험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때 컨설턴트가 나섰어요. 판사님, 이웃들도 가스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고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먼저 이것부터 봐주세요. 첫 번째는 가스 차단 영수증과 정기 점검서였어요. 저는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가스를 켜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점검 사진들과 영수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장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간 침선장으로 일하면서 쓴 작업 기록입니다. 장부를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페이지들이 제 정신 상태를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결정적인 영상과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리산에 간 동안 집에서 벌어진 일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태블릿에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백경민과 컨설턴트가 공방에 들어와서 바늘 방석을 만지고 원단 라벨을 바꾸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전자본인 인증 완료됐어요. 영상에서 대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종 소리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울리는 시계종 소리가 영상과 함께 나왔어요. 저는 미리 세화 측 변호사와 준비해둔 서류를 제출했어요. 전자본인 인증 위임 경로에서 사위의 기기지문과 컨설턴트 접속 IP가 드러나는 자료였습니다. 판사님이 백경민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백경민은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판사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의사 능력이 충분합니다.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소속 기관에 조사 회부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후 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백경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배신감을 표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서적 클라이맥스였어요. 백경민은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수야,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2달이 지난 봄, 저는 종로 익선동에 작은 공방을 새로 열었습니다. 새와 침선이라는 간판을 달고 종로 익선동 공방 리오픈을 한 거죠. 청년 제자 2명에게 기술 전수를 하는 곳이에요. 창덕궁 인근 한옥은 부분 신탁과 거주권으로 안전장치를 확정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 거죠. 예금은 월지급형으로 변경해서 추가 보호장치를 마련했어요. 새 공방에는 젊은 제자 2명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20대 여성들인데 전통 한복에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배우러 왔어요. 선생님, 이 바늘땀이 왜 중요한 건가요? 제자 하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바늘 자국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한번 뚫린 구멍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저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서 일정한 리듬으로 말이죠. 딸은 상담을 받고 분가했습니다. 백경민과 별거를 시작한 후 많이 밝아졌어요. 미술 강사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외손녀 지아가 공방을 도왔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입시복 치마 저고리를 함께 만들고 있어요. 화해의 씨앗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죠. 외할머니, 저도 한복 만드는 법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르쳐 줄게. 지아는 엄마와 함께 왔어요.
엄마 지하 입학식 때 입을 치마 저고리 만들어주세요. 좋지. 어떤 색깔로 할까? 연두색은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두색, 초록빛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색이니까요. 그럼 깃은 진한 초록색으로 하자. 초록깃은 진행이라는 신호와 같은 거야. 새로 지은 초록깃이 신호처럼 진행을 의미하는 거였죠. 지아가 궁금해했어요. 신호요? 응. 빨간색은 정지, 노란색은 주의, 초록색은 진행이지. 저는 원단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는 초록불이 켜진 거야. 치수를 재고 도식을 그리는 동안 한지, 문살 그림자가 작업대에 은은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다림질할 때 나는 수증기도 따뜻했어요. 메트로놈이 딱딱 소리를 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치수를 재고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완성될 거야. 고마워요, 외할머니. 지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딸과 지아를 배웅하고 나서 저는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어요. 한지를 바른 창호지 사이로 저녁 해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은한 빛이 작업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메트로놈이 딱딱딱하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시용이 아니라 진짜 바느질을 위한 리듬이었죠. 저는 새로운 치수 장부를 펼쳤습니다. 깨끗한 첫 페이지에 오늘의 작업 내용을 적었어요. 지하 입학 한복, 치마 허리둘레 66cm, 저고리 품 46cm, 연두색 원단, 초록색 깃, 완성 예정일 3월 15일. 그 아래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도장이 아니라 의사가 중요해. 그리고 바늘 자국은 거짓말을 안 하지. 창밖으로 종로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땅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늘을 들고 천천히 첫 땀을 떴어요. 지하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한복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바늘 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도 정직하게, 정성스럽게 완성할 거예요.